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어느 날 문자 한 통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분입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들려주던 상담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딱 하나 왔습니다. 고용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분 한 명 얘기가 아닙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시기에 240명이 한꺼번에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40대, 5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내고 한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분들이죠. 은행 측 설명은 이랬습니다. 인공지능 상담을 도입했더니 전화 문의가 20% 줄었다. 그래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회사가 AI 상담을 도입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었어요. 고객이 전화해서 AI 상담 그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들어왔는데 고객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이건 특수한 경우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요, 이게 정말 남의 일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최근 3년 동안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개 줄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우리 자녀 세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98%가 어디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없어졌습니다. 20만 8천 개가 그쪽이에요. 반면에 50대 일자리는요, 오히려 같은 업종에서 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새 기술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컴퓨터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대체하는 업무가 뭐냐면요.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 초안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는 일입니다. 이게 누가 하던 일이에요? 신입사원들이 하던 일입니다. 회사 들어가서 처음 배우면서 하던 그 일들이요. 예전엔 이랬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자격증 따고 회사에 들어가서 선배 어깨 너머로 일 배우고 실수도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계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업 인사 담당자 33%가 경력 있는 신입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신입인들 경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뽑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예전에 신입이 하던 단순 업무는 이제 AI가 처리하니까요. 이건 정말 우리 자녀들 생활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청년 일자리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경력직은 안전할까요? 전문직은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AI 영향에서 비켜갈 수 있는 직업은 없다고 봅니다. 좀 어떠신가요? 과거 산업혁명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기계가 사람의 팔다리를 대신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나르고 조립하고 그런 육체 노동이요. 그래서 사무직으로 머리 쓰는 일로 사람들이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AI는 머리 쓰는 일을 대신합니다. 방대한 자료 검토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이요. 회계사가 하던 일, 변호사가 하던 일, 심지어 의사가 영상 보고 진단하던 일까지 AI가 파고들고 있어요. 미국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세계 최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만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마존은 1만 6천 명 감원을 발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았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 기업 CEO들이 한 말을 들어보시면요. 뭔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오르지만 회사 전체 인건비는 낮아질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으로 들리십니까? 한 사람당 돈은 더 주는데 전체 비용은 줄어든다? 이건 계산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 수를 확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소수한테는 더 주고 나머지 자리는 없애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회사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0명이 하던 일을 15명이 하세요. 대신 코파일럿이라는 AI 비서를 붙여줄게요. 담당 지역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업무 영역도 늘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펴니다.
우리가 고객서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회사인데 정작 우리 내부를 자동화 안 하면 말이 되냐? 직원 입장에서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50대 중반의 김 부장님이 계시다고 해볼게요. 3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러는 겁니다. AI 도구 쓰는 법 배우세요. 앞으로 팀원 줄어들 거니까 혼자서 더 많이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AI를 잘 다루는 30대 박 과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AI한테 업무 지시하고 결과물 검토하고 수정해서 내보내는 걸 능숙하게 합니다. 예전에 3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해냅니다. 회사 입장에서 누굴 더 필요로 할까요? 이건 세대 갈등 얘기가 아닙니다.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치 옛날에 컴퓨터 못 쓰는 사람이 밀려났던 것처럼요. 근데 이번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를 잘 쓰는 사람 1명이 그렇지 못한 사람 10명, 심지어 100명 몫을 해내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를 도입한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한 것은 망했고 한 것은 매출이 40% 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먼저 스웨덴의 클라레나라는 회사 얘기입니다. 금융 서비스 하는 곳이에요. 이 회사가 AI 챗봇을 도입하면서 상담사를 대폭 줄였습니다. AI가 상담원 700명 몫을 해낸다고 자랑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객들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AI가 복잡한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앵무새처럼 규정만 읊는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다시 사람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 마케터까지 고객 상담 업무로 돌려야 했어요. 기업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에 미국 거대 통신사 버라이즌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AI를 사람 대신 쓴 게 아니라 사람 옆에 붙여줬습니다. 상담사가 고객하고 통화하는 동안 AI가 뒤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답변을 추천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사람이 주인이고 AI는 조수인 거죠. 결과요, 상담 품질이 올라가고 매출이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구글 AI 기술을 활용했는데 통화 시간도 줄고 고객 만족도도 올라간 겁니다. 두 사례가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습니까? AI를 칼로 쓰다 보면 자기 손을 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장으로 쓰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장비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 숫자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버라이즌도 나중에 감원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버라이즌도 작년 말에 1만 3천 명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AI를 잘 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 70대 이상 어르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AI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 우리 생활 얘기입니다. 손주가 대학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자녀가 명예퇴직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금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지금 받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면요? 개선이 안 맞아집니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면 보험료 내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연금 재정에 영향이 갑니다.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 보면요. 생산 가능 인구가 2019년 정점 찍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겹치면 일하는 사람 비율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자녀 걱정, 손주 걱정이 결국 내 노후 걱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AI 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온 사회가 같이 마주치고 같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여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자격증 따고 대기업이나 전문직 들어가면 평생 중산층으로 산다.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 일부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1,200명 중 상당수가 실무 수습 자리를 못 구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회계사가 되려면 시험 붙고 나서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신입이 하던 단순 업무를 AI가 처리하니까 굳이 신입을 많이 안 뽑아도 되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 붙어도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계약서 검토하고 판례 찾는 일을 AI가 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공부는 더 필요합니다. 다만 공부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많이 하는 게 경쟁력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두는 거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지식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하냐면요. AI가 가져온 정보를 판단하고 조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한테 AI 도구 한번 써봐 라고 권해보세요.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일단 손에 익히라고요. 연장은 손에 쥐어봐야 쓸 줄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확인된 건 이 정도입니다.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이 OECD 38개국 중 26위입니다. 제조업은 6위로 높은데 서비스업은 평균의 69% 수준밖에 안 돼요. 선진국 중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파고드는 영역이 서비스업이거든요. 상담, 사무, 금융, 유통 이런 쪽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다는 건 바꿔 말하면 AI로 대체될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이미 높아요. 그래서 AI가 들어와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산성이 낮으니까 대체하는 방식으로 갈 위험이 더 큽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문제예요. 그래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사람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재교육하고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자동화로 일자리가 없어지면 국가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새 일자리로 연결해 주는 거죠. 우리는요, 아직 그런 체계가 약합니다. 자, 영상 처음에 제가 변수 하나를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할게요. 한국의 운명을 가를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뢰 시스템입니다. 갑자기 무슨 신뢰냐고요? 설명드릴게요.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 AI가 내린 판단을 믿어도 되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AI가 의료 진단을 내렸는데 그걸 믿고 수술받을 수 있습니까? AI가 대출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라마다 갈립니다. 유럽은 AI 규제법을 이미 만들었어요. AI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투명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AI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쪽입니다. 혁신 속도는 빠른데 문제가 터지면 뒤늦게 수습하는 방식이죠. 한국은요? 아직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뢰가 없으면 AI 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기업도 도입을 망설이고 소비자도 안 쓰려고 합니다. 반대로 신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생산성도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한국이 AI 신뢰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가 AI 시대의 선두에 서느냐 뒤처지느냐가 갈릴 겁니다. 이게 정책 얘기이자 산업 얘기이자 결국 우리 일자리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정리해 볼게요. 정책, 산업, 그리고 개인입니다. 먼저 정책 측면입니다.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때 단순히 실업급여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전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게 되면 사람들이 AI를 적으로 보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대량 실업과 사회 불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산업 측면입니다. 기업들이 AI를 비용 절감 도구로만 보면 클라르나처럼 됩니다. 단기 이익 챙기다가 장기적으로 무너져요. 반대로 품질 향상 도구로 보면 버라이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AI가 협업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오히려 매출을 올리는 거죠.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는 기업의 선택이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측면입니다. 괜찮다고 보이시나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AI를 피하지 말고 일단 손에 익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르신들 중에 나는 안 써 하시던 분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쓰면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다 쓰고 계시잖아요. AI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AI가 못하는 걸 키워야 합니다. 깊이 공감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 내리고 책임지는 일 말입니다. 이건 아직 AI가 대신 못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문자 한 통에 직장을 잃었다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남의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건 특정 은행 상담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 12만 명 감원, 청년 일자리 21만 개 감소, 신입 채용 40% 축소, 전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 자녀 취업 문제, 가족의 생계 문제, 나아가 연금과 사회 안전망 문제까지 있습니다. AI는 이미 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문제는 AI가 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AI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사람을 내쫓는 무기로 쓸 것인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돕는 도구로 쓸 것인가. 이 선택에 우리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안 가본 길이니까요. 하지만 이 변화의 본질을 직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요구하고 스스로도 준비해 나간다면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AI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으며 과거 3년간 21만 개가 줄었고 그중 98%가 AI 고노출 업종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를 늘리면서 동시에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고 1인당 연봉은 올리고 총 인건비는 줄이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하위권으로 AI 도입 시 대체 위험이 큰 구조라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규범을 얼마나 빨리 잘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